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애들이 다 예비 중일 학부모님들이시죠? 애들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중학교의 핵심 화두는 공부의 지속성이죠.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전 단계 준비 과정인데, 그러면 공부를 지속시키는 힘이 뭔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공부의 재미. 애들이 공부가 재미있으면 공부를 계속하게 되지요. 또 하나는 공부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4분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공부의 재미도 많이 느끼고 공부의 이유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겠어 하는 걸 알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B 칸의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들어가겠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게임에 빠진다든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카톡 C 항목의 애들이 거기다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사실은 좀 치유가 필요한 애들이기도 해요. 지금 그 핸드폰, 스마트폰 단속들 다들 하고 계시죠? 시간 제한 걸고 충전할 때는 거실에서 충전하고 자고 이게 중학교 내도록 지속돼야 되는 싸움이고 제일 힘든 싸움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과의 전쟁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애들 틈만 나면 게임하고 신경이 거기에 계속 가 있어요. 좀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초등학교 때 애들 스마트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스마트폰에 푹 빠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애들은 B하고 C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B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애들이에요. 심지어 학원 스케줄을 자기가 직접 짜가지고 와요. 나 이 학원 다닐 거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죠. 그럼 이제 A하고 D가 남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B에 있는 애들은, A에 있는 애들은 공부가 재밌어. 공부를 아주 재미있게 느끼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거 왜 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재미에 따라가는 애들이죠. D 애들은 공부에 그렇게 크나큰 흥미나 재미는 못 느끼지만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아는 애들입니다. 누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A, D. D 항목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재미있게 느끼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가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말투부터가 바뀌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말을 재밌게 하시죠. 하나, 둘, 셋, 넷 안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 그냥 프린트 쭉 나눠주고 쭉쭉 읽죠. 시험도 거기에서 다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뭐 공부를 재미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아이들은 자기 진로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하고 재미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공부에 흥미가 떨어집니다. 공부에 재미가 없었던 아이들은 어쨌든 자기 진로나 적성, 꿈 이런 거에 조금 진지한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나중에 또 다른 재미를 맛보게 돼요. 성적입니다. 성적이 우리가 안 좋은 거로만 알고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성적이 굉장히 쾌적하게 다가오죠.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불쾌하겠지만 쾌적하겠죠. 그 집안의 복지 환경도 막 달라지지요. 성적이 잘 나올 때마다. 그러면 재미가 올라가게 되니까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뭘 발견하는 게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하냐?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게 진로를 빨리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아무리 늦어도 3학년 1학기까지는 자기 진로와 적성, 꿈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됩니다. 이제 곧 입시에 큰 변화가 다가오게 되죠.
2028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2025학년도면 올해였죠.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불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복잡한 얘기들을 막 제가 도표를 가지고 복잡하게 하진 않고요. 간단하게 줄여왔습니다. 수능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 전에 입시의 요소가 몇 가지인지 너무 복잡하니까 입시의 요소를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입시의 요소는 딱 세 가지입니다. 물론 덩어리가 크죠. 하나는 수능이고 또 하나는 내신이라는 덩어리가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류, 학생부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수능 실력도 갖춰야 되고 내신 성적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학생부의 활동 사항도 기록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건 선생님이 기록을 해 주시는 거지만 자기가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활동 사항이 다르게 적히게 됩니다. 수능에서 28학년도에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 공통 과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수능이 지금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고 과탐, 사탐 선택 과목이 다 따로 있죠. 근데 이제 국영수 과사로 통합이 돼가지고 문이과 구분 없이 같은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좀 떨어집니다. 난이도가 좀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게 지금 현행 입시 제도 하에서는 정시에서 내신이 많이 반영 안 됩니다. 서울대 빼고는 내신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데 이제는 내신이 정시에서 반영되는 시대가 2028학년도부터 오게 된다. 그럼 내신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내신이 시험의 평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우리가 시험 그러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게 뭐지요? 지필고사 떠올리죠. 객관식 오지선다형 지필고사 떠올리는데 서논술형으로 시험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과학시험도 번개가 치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요약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지문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걸 요약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서논술형 평가가 나오게 되고요. 수행평가가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좀 나오게 되는데 수행평가에 제한 조건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수행평가 그러면 집에 가져가서 하는 숙제였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다 끝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단원평가 형식으로 수행평가를 못 보게 교육부가 못을 박았어요. 어떤 시험을 보느냐 수행평가 이것도 요약하시오로 나옵니다. 지문이나 이런 걸 주고 나서 요약하시오. 아니면 책을 필독서를 읽게 하고 나서 독서 감상문을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있죠. 수행평가에서 글쓰기가 많이 들어가지요. 서논술에도 글쓰기가 많이 들어가지요. 과정평가라고 또 있어요. 선생님들이 출석부에다가 가산점을 주거나 감산을 시키는 점수 평가 방식입니다. 과정평가라는 건데 졸고 앉아 있으면 예전에는 선생님이 분필을 던졌는데 이제 분필을 던지지 않고 조용히 감점을 시킵니다. 이런 방식의 평가 방식도 들어오게 되고 또 출결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 대학 때 학점 따기 생각해 보시면 대학 때 학점이 굉장히 학점에서 출결이 결정타였죠. 무단 조퇴, 무단 결석 몇 회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끄이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결석하는 방법이 학교에다가 그 외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결석 처리가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무단 조퇴나 무단 결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학생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세부 특기하고 진로 활동입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스토리를 만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치대를 가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다.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다. 뭐 애들이 자소서 써온 걸 보면 정말 자기가 왜 이 과목에 흥미를 갖게 됐는지, 이 분야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왜 흥미를 갖게 됐는지 써라. 너무 민망하게 써요. 시대에 막 이런 거는 저는 평소에 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 말이 아닌 거죠,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독서 토론을 열심히 했다로 들어가야 돼요. 독서 책에 어떤 애가 쓴 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이 가장 먼저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입과 항문이 만들어진다. 인간은 하나의 관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독서 토론에서 자기는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로 활동이라든지 세부 특기 사항이 들어가 줄 때 독서가 뒷받침이 되는 방식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주면 수능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내신은 내신 기간 때마다 애들이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학생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선생님하고 협조하면서 학생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학생부 만드는 방식을 중학교 때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생부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내신 성적표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절대평가 항목도 있고 상대평가 항목도 있습니다. 절대평가 항목은 A, B, C, D 성취도를 가지고 나오는데 상대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대학별 그레이드별로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해요. 상위권 대학들은 상대평가까지 다 반영하고 중위권 대학들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달라질 겁니다. 수능도 지금 최저 조건이 걸리는 대학이 있고 안 걸리는 대학들이 있죠.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은 수시에서 최저 조건들이 다 걸리는 대학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고요. 내신 성적도 아마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수능, 내신, 논술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논술이라는 게 이제 변수가 빠졌다고 보면 수능, 내신, 학생부라는 트라이앵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죽음의 삼각지대라고 부르는데 학생부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애들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자기 꿈이나 진로 적성을 개발해 나가는 스토리를 잡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넘어가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국어는 도구 과목이라고 불리죠. 결국은 아이들이 독해력과 문해력이 올라가야지만 시험을 잘 보게 되는데 문해력이 큰 개념일까요? 독해력이 큰 개념일까요? 문해력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문해력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다 포함된 개념이고요. 독해력은 읽기와 관련해서 포함된 개념입니다. 독해력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논리력이라는 게 있고 어휘력, 기억력, 이해력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도 필기하시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논리력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논리는 순서입니다. 논리는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순서대로 말할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논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순서와 체계와 단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논리가 빈약하죠. 내가 좋아하면 다 사귈 수 있는 거냐. 그럼 다른 논리로 가볼게요. 일단은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 띄워줘야 되겠죠. 그럼 넌 정말 예뻐. 우리 사귀자. 논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넌 정말 예뻐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너는 예쁘니까 나는 좀 떨어져야 돼요. 그 무한한 질적 차이에서부터 내가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넌 정말 예뻐. 근데 난 너무 부족해. 우리 사귀자. 이것도 이상하죠.
너는 예쁘고 나는 부족한데 내가 왜 사귀어야 돼? 본전 생각이 나지요. 세 번째 항목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넌 정말 예뻐. 난 부족해.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우리 사귀자. 자연스러운 논리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게 논리입니다. 논리는 아이들이 언제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글을 쓰면서 논리를 많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 자기가 써보면 글의 논리와 구조를 구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득을 하게 돼요. 논리력은 글쓰기를 통해서 키울 수 있다는 거. 물론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도 자꾸 말을 해보는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을 시키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저도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다가 설명회를 들어왔을 때하고 오늘은 지금 말을 많이 안 하다가 들어왔는데 말이 약간 버벅거리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가 들어오면 말이 잘 나옵니다. 평상시에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도 충분한 말할 시간을 주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논리.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그 단어를 단순히 알고 있다고만 해서 그게 어휘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휘력은 문장으로 쓸 수 있을 때, 그 맥락에 맞게 문장으로 쓸 수 있을 때 진짜 어휘력이 생깁니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홍길동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 특별한 어휘는 없죠. 홍길동과 불행한 삶, 두 가지 어휘죠. 여기에다 새로운 어휘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볼까요? 홍길동은 사회적 차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다. 문장이 훨씬 풍요로워졌죠. 좀 더 자세하게 역사적 배경을 넣어볼까요? 홍길동은 적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적 모순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고 조선시대의 불행한 삶을 살았다. 훨씬 풍요로워졌죠. 단어가, 어휘가 뭐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풍요로워지고 빈곤해지고 하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기억력은 제가 조금 있다가 따로 빼서 항목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말을 잘하게 됩니다. 잘 들어야 쓰게 됩니다. 우리 택시기사 이렇게 타고 가보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말씀 참 잘하시죠. 논리적으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게 됐을까요? 97.3MHz KBS 제1 라디오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계속 듣는 거죠. 들으면 이해도 잘 되고 말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에 가면 왜 사람들이 똑똑해지는가? 대학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무엇일까요? 듣기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만 해도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가 뭘까요? 듣기입니다. 수업을 잘 듣는다. 수업을 잘 안 듣는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 수업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부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제가 요걸 꼽고 싶습니다. 잠입니다. 왜 잘 못 듣죠? 전날 앉았으니까 졸린 거죠. 지금 여기도 졸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면 졸지 않겠죠. 그럼 애들이 학교 가서 조는 이유가 뭐죠? 잘 들으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근데 안 들으니까 졸리니까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 왜 졸까요? 너무 뻔해요. 새벽 3시까지 뭘 한 거예요? 게임하거나 유튜브 한 겁니다. 그럼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공부법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신데렐라는 12시가 되기 이전에 모든 업무를 마감하죠. 마감을 해야 돼요. 잠드는 시간을 11시 30분으로 잡아놓으시면 딱 좋아요. 12시에 깊은 숙면에 들어가서
아침 7시에 일어나면 7시간 정도면 충분한 잠을 잔 겁니다. 그런데도 졸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7시간 잤는데 학교 가서 존다. 더 잡니다. 더 재우면 됩니다. 8시간, 9시간, 10시간 재워야 됩니다. 공부는 언제 하나요? 낮에 하면 됩니다. 낮에 스마트폰 쓰는 시간을 좀 줄이고 낮에 공부를 하면 밤에 충분히 잠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력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수능시험, 국어시험이 80분에 45개 문항, 약 25페이지, A4 용지 25페이지의 지문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실려 있어요. 이걸 애들이 지문을 한번 쓱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를 바로 푼다? 불가능해요. 지문을 읽고 나서 해당 선택지에 해당되는 곳에 지문으로 다시 찾아가서 봐야 돼요. 보고서 푸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를 보면서 이거 아니에요. 자, 문제 지문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었고 선택지를 봤어요. 아, 이 말이 어디 있었더라?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 앞뒤 말이 이러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다른 선택지 보니까 산문단에서 아까 봤어.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력은 한마디로 뭐냐? 큰 틀에서 얘기했을 때 논리력, 어휘력, 기억력, 이해력이 다 포함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이 어떻게 크는지 우리가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단어를 주겠습니다. 단어가 안 나오네요. 이 사이에. 그러면 제가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코끼리, 접시, 풍선, 설탕, 연필, 유리창, 회오리바람, 의자. 10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 코끼리, 기차가 빠졌구나. 기차, 접시, 설탕, 풍선, 연필, 유리창, 회오리바람, 의자. 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럼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자동차, 코끼리, 기차, 접시 보통 4가지까지 갑니다. 접시. 그 다음 잘 안 떠오르시죠? 네. 그럼 제가 기억의 마법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기찻길 위를 걷고 있었어. 그런데 접시 위에 설탕과 풍선이 놓여 있지 않겠어? 코끼리가 그걸 맛있게 먹었어. 멀리서 그걸 지켜보던 아이가 연필로 유리창을 깼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쓰러지지 뭐야.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기찻길 위를 걷고 있는데 접시 위에 설탕과 풍선이 놓여 있었고 지켜보던 아이가 연필로 유리창을 깼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쓰러졌어. 굉장히 신기하죠? 뇌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연관된 항목을 좋아합니다. 뇌가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딱딱 끊어서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된 항목들을 기억을 해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연관된 항목을, 연결된 항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독서입니다. 지문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국어 실력이 잘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문을 엄청 많이 읽고 문제집을 많이 풀었는데 성적이 신통찮게 잘 안 올라요. 뇌가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긴 글을 읽어봐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독서를 해야지만 뇌가 호흡의 길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한 3, 4년 전에 수능 만점자가 저기 여수 쪽에서 하나 나왔는데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에서 수능 만점 받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독서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고3인데 바쁜 때도 책을 읽었나요? 네. 하루 1시간씩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 주로 봤나요? 고교에서 추천해주는 책을 주로 봤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도 보고 다양한 책을 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학생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리라고 봐요. 독서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온갖 감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문이 있고 논설문이 있는데 설명문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대상을 머리에서 떠올릴 수 있고요. 논설문의 경우 그러니까 설득하거나 비판하는 글이죠. 이 경우는 글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책을 읽었는데 영화를 봤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애들 보면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냥 아빠나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줬는데 우리 그 영화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독해력이 좋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 어른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내가 영화를 본 건지 책을 본 건지 독해력이 좋은 겁니다. 독해 얘기였고요. 수능의 본질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계속 독서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정확성입니다. 시간을 빠른 시간 안에 풀려고 하면 정확성이 떨어지죠.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지요. 두 가지가 논리적인 모순을 이루죠. 어떻게 하면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기억력입니다. 기억이 뒷받침이 되면 지문을 2번 읽거나 3번 읽지 않아도 시험을 망치지 않겠죠. 또 하나가 배경 지식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2가지 경우가 있죠. 아인슈타인 그러면 한 친구는 아인슈타인에 대해 전기도 읽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교과과정에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큐멘터리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친구는 아인슈타인 그러면 남양 유업에서 나온 우유 브랜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배경 지식을 쌓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독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독서가 밑받침이 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독서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나 이제 독서 안 해. 아닙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오히려 독서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중학교 때 하루에 몇 분 정도 독서하는 게 좋은 독서 시간일까요? 아이가.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인데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골라야 될까요? 골라보세요. 침대, 소파, 방바닥, 식탁, 의자. 여기에서는 읽으면 안 됩니다. 침대, 소파는 잠자는 곳이고 방바닥은 뒹굴어 다니는 곳이고 식탁은 밥 먹는 곳이죠. 여기서 책을 읽으니까 독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독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침대에서 보니까 눈동자가 오래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봐야 될까요? 책을. 20분을 보긴 보는데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독서대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클립으로 찍어가면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봐야 돼요. 그럼 책 읽는 속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네, 떨어집니다. 그게 정독입니다. 책을 빨리 읽기 때문에 정보를 놓치고 독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책을 빨리 읽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게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많이 읽어서 자연적으로 속도가 올라갔다면 그건 좋지만 일부러 막 빨리 읽고 그러면 건너뛰게 되고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빠뜨리면서 독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20분씩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150페이지를 읽게 돼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300페이지 정도 읽게 되겠죠.
그 정도면 딱 적당한 속도입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참 할 말이 많지만, 글쓰기는 아까 제가 홍길동 사례도 말씀드렸고 사랑 고백의 사례도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요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글쓰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손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컴퓨터 타이핑으로 쓰는 글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건 짜깁기를 하게 돼요. 복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가 어그러지게 돼요. 손으로 글을 쓰게 되면 글의 구조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원고지를 2권을 나눠주는데, 원고지 노트를 2권을 나눠주는데 손으로 쓴 글만 받아줍니다. 타이핑으로 쳐온 글, 출력해온 글은 글로 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왜 손으로 글을 써야만 하는가? 손으로 글을 써야 문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특히 중요하죠. 띄어쓰기는 문법의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띄어쓰기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논스탑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논스탑의 구조가,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코너는 이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포토멘터리, 갑론을박, 블라인드 테스트, 필독서 분멘토, 수능을 푸는 독서, 수능 비문학을 위한 사고력 독해, 오늘의 과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아이들 교재 생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커버 페이지 지나서 이게 포토멘터리입니다. 주로 배경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갑론을박이라고, 산문은 크게 논설문과 설명문으로 나뉘지요. 여기서는 논설문을 배웁니다.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두 편의 글을 요약을 시키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손글쓰기로 요약을 시켜요. 이거 수업 중에 하는 겁니다. 손글쓰기로 요약을 시키고 선생님들이 A, B, C, D, E 그레이드로 평가를 하시게 돼요.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하고요. 애들이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고요. 필독서 분멘토라고 해서 책에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빼서 선생님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필독서 분멘토, 그리고 수능을 푸는 독서라고 해서 수능이 기출이 되었거나 수능 기출로 예상되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밑줄 긋기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문 독해, 비문학을 위한 사고력 독해에서 이건 설명문입니다. 여기는 오지선다형 선택지가 없어서 그렇지 수능 비문학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과제는 아이들이 두 가지 분량의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500자 유형의 글쓰기, 간단한 요약 위주의 글쓰기가 될 테고요. 또 하나는 독서 감상문, 800자에서 1000자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노트를 제출을 하고 선생님들이 일일이 지면 첨삭을 하세요. 한 명 한 명 다 해줍니다. 지면 첨삭을 해서 돌려주고 그럼 그 다음 주에 써온 글을 다시 제출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제가 크게 강조했던 건 입시제도하고 독서의 중요성, 독서는 어떻게 수능을 돕는가, 글쓰기가 또 왜 중요한가, 이런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인 질문들은 우리 설명회 후에 후반부에서 개별적인 질문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